태극신금 2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품들은 사용가치적 측면과 교환가치적 측면에서 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죠. 사용가치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능, 즉 유용성이 사라진다면 그 상품은 생산되지 않습니다. 유용성은 자연의 법칙에 의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지지만 역사적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전기기관이나 교통수단으로서의 말은 사용가치적 측면에서 유용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 필요한 기능, 즉 유용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특정 사물이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해서 그것이 다 사회적으로 유용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죠. 유용성이 사회적으로 부여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 말을 하죠. 물론 관광용으로나 스포츠 경기 용도로 말이 생산되긴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는 유용성이 사라져서 교통수단으로서의 말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으로서의 유용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것이라서 전기기관이나 말이 동력계의 용도나 교통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곧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유용성을 생성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가치의 유용성의 생성소멸에는 과학기술 및 문화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석유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들이 생산되는 경우나 냉장고, 비행기 등이 그러한 예인데 과학기술의 적용이 용이한 생산물의 경우 용도가 같더라도 기존의 생산물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능적인 측면과 소재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것과 다른 기능을 생산물과 결합하여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있으며 그렇죠. 소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무게, 내구성, 경도에서 발전이 진행될 수 있는데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생산물은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에 따라 상품으로서의 수명이 정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문화 역시 생산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기능적인 측면과 미적인 측면으로 분리되어 일종의 유행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미적 기준은 그래요.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문화 역시 많이 바뀌죠. 아무리 미적인 측면이 강조되더라도 미적 기능 역시 생산물 자체의 기능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옷의 미적 감각이 중요하다 해서 입을 수 없는 옷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옷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거죠. 미적 감각이 강조된 생산물로 하이힐이 있는데 발을 보호하는 신발로서의 기능 역시 수행합니다. 그렇죠. 미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어떻게 유용성을 부과하는가 그래요. 한번 살펴보는 거죠. 16세기 베네치아 여인들이 오물을 피하기 위해 제조된 것이 하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거리가 더러운 경우 그래요. 신발이 낮으면 굽이 낮으면 오물을 밟게 되잖아요. 그럼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운 걸 밟기 싫잖아요. 근데 굽이 높으면 밟더라도 더럽혀지지가 않는 거죠. 굽만 씻으면 되겠죠. 날씬하고 다리가 긴 여성이 하이힐을 신을 경우 무게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허벅지 부분이 도드라지게 앞으로 나오게 되고 허벅지가 강조되죠. 반대는 배는 들어가며 날씬해 보이는 거죠. 상체가 자연스럽게 뒤로 젖혀지고 그 결과 어깨를 펴고 목을 꼿꼿하게 세우게 되어 가슴이 앞으로 도드라져 보이고 얼굴은 작게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은 작고 배는 들어간 것처럼 보이면서 가슴은 나오고 허벅지는 강조되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죠. 날씬하고 다리가 긴 여성이 그렇다는 거죠. 만약 키가 작고 배가 나온 여성이 하이힐을 신으면 상체가 뒤로 젖혀지기 때문에 오히려 배만 강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즉 하이힐은 몸매에 자신이 있는 여성이 이용하는 생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하이힐은 키가 작은 이가 키가 커 보이게 하려고 제작된 생산물이 아니라 다리가 길고 늘씬한 여성이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제작된 생산물입니다. 그 미적 기준도 많이 바뀌어요. 현 시대 한국에서 그래요. 늘씬하고 다리가 긴 여성이 미적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예전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날씬하고 다리가 길다. 일종의 현 시대 글로벌 스탠다드가 그렇다는 거죠. 글로벌 스탠다드도 바뀌겠지만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어떤 키 어느 정도 있고 날씬하고 이런 것보다도 얼굴을 많이 봤죠. 얼굴이 뭐 예쁘거나 얼굴이 잘생겼거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됐는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세계화되면서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서 한 30년 됐죠. 30년 전부터 이제 키가 어느 정도 있고 늘씬하고 다리가 길고 이런 것들이 선호가 된 거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미적 기준도 바뀌어요. 실상 여성을 위해 창안된 패션 중에는 추한 것을 개선하려는 패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 반대로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 창안된 패션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유행하는 레깅스 바지, 일명 쫄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쫄바지, 레깅스 바지. 그래요. 이미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떤가요? 뭐 누가 입든 간에 뭐 상관은 없는데 현 시대 미적 기준은 날씬하고 다리 긴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날씬하고 다리가 긴 여성이 입으면 더 돋보이죠.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도 그냥 미적 기준인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된 한국에서는 이제 다리가 짧고 굵은 여성이 입으면 그래요. 사람들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죠. 그 무시다리라고 하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적 기준은 바뀌어요. 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뀌니까 그래요. 그래도 뭐 항상 그래요. 뭐 너무 날씬한 게 선호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무시다리가 뭐 선호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 시대 장소에 따라서. 북한만 하더라도 통통한 여성을 좋아하잖아요. 날씬한 여성보다. 그래요. 시대 장소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하고 뭐 굳이 뭐 적을 필요는 없겠죠. 중요한 말이 아니니까 다 설명해 놨으니까. 시장 지배 시대가 강화되며 상품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욕구도 고급화되어 함으로써 미적 기능이 중시되고 옷이나 신발, 핸드백 등 미적 기능의 적용 여부에 따라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요. 교환가치 역시 제품의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는 사용가치의 유용성의 변동으로 인한 것과 교환 메커니즘의 변동으로 인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가이츠 유용성은 증가나 감소할 수 있으며 유용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유용성의 변동은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변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환가치의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가치의 유용성의 변동이 교환가치 제품의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54년 한국 거리에 설치되기 시작했던 공중전화기는 1990년대에 이르러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국민들 대다수에 이용되었으나 휴대전화기가 필수품화되면서 공중전화기는 거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죠. 있더라도 눈여겨 안 보죠. 왜? 휴대전화기를 다 들고 거진 다 들고 있기 때문이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겠죠.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인해 KT에서 의무적으로 공중전화기를 관리하고 있으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유용성은 이익이 결부된 교환가치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용성이 있더라도 교환 메커니즘의 주기적 변동은 상품의 교환가치의 주기적 변동을 야기합니다. 또 교환 메커니즘 주기적 변동이 교환가치에 영향을 미친다. 상품 가격이 변동하죠. 멈추어 있는 게 아니죠. 원자재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유가 이런 것도 변동하잖아요. 이는 상품 그 자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들이 교환 메커니즘 상의 교란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 시 상품 가치와 판매 시 상품 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 보다 많은 상인들이 자본을 끌어들여 보다 많은 양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유도하는데 이는 생산자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양을 생산하게 하고 공급 과잉은 상거래 회전 기간이 길어지게 하고 교환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익이 많이 난다 하면 일시적으로 많은 생산자들이 몰릴 수 있잖아요. 그 여파는 급격한 교환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느 상품이건 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마스크도 그러하고 그래요. 한국에서 반도체로 이익을 많이 낸다니까 또 여기저기서 또 반도체 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공급 과잉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시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더라도 그 상품에 대한 이율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다른 상품들이 평균 이율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래요. 이익이 많이 나서 막 덤비고 또 이익이 안 나면 또 빠지고 이러다 보면 그래요. 불균형 속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교환 메커니즘에 교란이 오면 균형을 찾을 때까지 시장 수요가 급감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상품의 교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란을 일으킨 상품이 교란을 일으킬 정도로 시장 내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비중이 있는 상품인 경우에 잘 안 팔리면 그 상품을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이 그래요. 어떤가요? 어려워지겠죠. 그래요. 그러면 수요가 줄어드는 역할을 하겠죠. 물론 교환 메커니즘의 교란이 전체 상품 수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시장이 성장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생산자, 상인, 금융업자는 사회적 기능 분화와 더불어 유기적 확률을 형성하게 되고 상품 생산에도 여러 조직체들의 협력 속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비중 있는 상품에 이상이 발생하여 회전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전체 시장의 수요에 이상이 생길 수 있음은 교환 메커니즘을 언급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품도 비중이 있으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도 중요하죠. 재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택 공급이 과잉돼서 하락할 때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죠. 사회구성원들이 재산이 타격을 입히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 2007년에 있었던 글로벌 경제 위기도 뭔가요? 주택과 연관이 있는 거죠. 교환 메커니즘 이상이 생기는 경우는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과잉 투자에 의한 과잉 생산이 있고 다른 사회에서 더 저렴하게 생산된 동일한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장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유용성이 보다 큰 상품이 생산되어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분배의 기술적 분석이 변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배 기술적 구성이 변동하면 생존수단과 욕망 충족수단의 소비 비율과 필수품과 사치품의 소비 비율의 변화가 발생함으로써 교환 메커니즘의 교란이 발생합니다. 교환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길 경우 욕망 충족수단이면서 사치품인 경우 수요가 급감할 것이고 전체 수요가 급감하니까 사람들 살기 어려우니까 특히 욕망 충족수단이면서 사치품인 경우는 수요가 급감하겠죠. 생존수단이면서 필수품인 경우는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소비되어야 할 양이 정해져 있으므로 감소의 폭이 일반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생산물의 교환 가치의 주기적 변동 사례는 원자재 가격의 주기적 변동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물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 폭락하고 균형이 회복되면 가격이 상승하는 순환 형태를 쉽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석유라는 생산물의 비중이 높은 베네수엘라의 경우 유가가 폭락하니 교환 메커니즘에 중대한 교란이 발생하여 전체 시장 수요가 침체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석유에 크게 의지하면서 경제를 이끌고 있죠. 베네수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산유국들이 대체로 그렇죠. 유가가 폭락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나라를 떠나게 되죠. 그래요. 특정 산업이 잘 나갈 때 그 산업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겠죠. 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상인들이 관리하는 상품 종류별 양을 분석하면 그 사회의 부와 개인별 삶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생산물에는 원료도 포함되니 분석의 편의를 위해 최종 소비재만 분석해도 됩니다. 최종 소비재는 국산품과 수입품이 존재합니다. 우선 상품 종류와 상품 종류별 양의 분석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종 소비재에는 작업수단과 생존수단, 욕망 충족수단이 존재합니다. 작업수단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은 그 사회가 생산하는 생산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니까 작업수단 역시 다양해지겠죠. 또한 욕망 충족 수단이 다양하다는 말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망이 다양화되었다는 말인데, 욕망이 다양화되었다는 말은 그 사회가 일정 정도 부를 이루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생존에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소비를 끝내는 게 아니죠. 또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생존 수단의 다양화 역시 살기 급급한 사회에서보다는 불을 이룩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업수단, 생존수단, 욕망 충족수단은 화폐량으로 표시되며 이들 간에는 비례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소비하는 양을 분석해보면 화폐로 표시되는 것을 이제 비교해보면 비례량이 형성되어 있겠죠. 이 비례관계를 분석하면 경쟁력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들을 알 수 있겠으나 여기서 그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욕망 충족수단 비중이 높은 곳이 더 부유한 곳이겠죠. 기본적으로 개인이 살기 좋은 곳이겠죠. 당연하죠. 생존이 힘들면 욕망 충족수단을 소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두 사회를 분석할 때 생산량이 많다고 하여 반드시 상품의 종류의 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품의 종류별량을 화폐량으로 표시할 경우 1인당 평균 소득이 적더라도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을 경우 1인당 평균 소득이 훨씬 큰 사회보다 화폐량으로 표시되는 전체 생산물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체 생산량이 많다 해서 한 사회에 전체 생산량이 많다 해서 개인이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인당 평균 소득이 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전체 생산량은 크더라도 1인당 평균 소득이 낮아 사회 구성원들이 생존이 급급하다면 상품의 종류는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해질 상품은 전체 생산량에 있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회에서 장기간 수입품의 종류 및 양이 증가한다는 말은 타국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의 양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타국의 생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의 양이 증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수입품의 종류 및 양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품의 국사와 1인당 평균 소득의 변동, 분배 형식, 물가의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 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겠죠. 일일이 탐구해보고 일반화하고 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상인에게 있어서 상품이 지니는 의의와 상품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다루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다 다루었죠. 그래요. 남은 시간은 태울 금화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차 2구 설 두병 작용. 다음 두 구는 북두칠성의 자루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북두칠성의 자루는 작용은 뭔가요? 비유적 표현이죠. 앞에 살펴봤죠. 어떤가는 신의 작용, 그 마음에서 일으키는 어떤가는 신의 작용을 살펴보겠다. 이제 이 말인 거죠. 승강은 전기. 오르락 내리락 끄는 것은 전체 기틀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계속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고 어떤가는 신이 있고 인간의 마음이 있고 혼백 혹은 영혼이라고도 하죠.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오르락 거리고 내리락 거리고 이게 전체 기틀이다. 수련의 전체 기틀이다. 오르락 내리락 거릴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수중 비감호. 물속은 관계가 아니겠는가. 관계가 어떤 뜻을 간직하고 있는지 알면 이 말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두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수중, 지기자, 손풍, 천상, 유기식, 곤덕. 마지막 두 구절이죠. 수중은 관계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수중, 인간의 마음이 있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죠. 수는 이제 물을 의미하죠. 불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기도 하죠. 어떤가는 신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수중에서 호흡을 한다. 인간의 마음에 머무르고 있다 이 말이죠. 수중 비감호. 목이 손풍. 눈은 손풍이다. 손개이고 바람이다. 그래요. 마음을 살피는 눈이겠죠. 내관을 하니까. 손개는 볼 필요가 있겠죠. 아래는 음료로 되어 있죠. 끊어진 선. 윗선은 양료로 되어 있죠. 이어진 선. 중간은 또 이어진 선. 이게 왜 바람으로 보이냐. 음은 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양은 또 하늘로 볼 수 있는 거죠. 음과 양 사이를 지나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뭐 그 뜻이 간직되어 있음을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은 알겠죠. 그럼 눈은 왜 바람이 되느냐? 마음을 살피는 눈이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뜻을 찾겠죠. 마음에서 찾아서 어떻게 된다는가.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승시키잖아요. 바람은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바람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목광 조입 감궁. 목광으로 감궁을 비친다. 어떤가는 신의 눈이 될 수 있다 했죠. 어떤가는 신과 합일시켜서. 그래서 관계는 어떤가요? 관계는 끊어진 선 두 개가 위아래 있고 중간에 이어진 선이 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어떤가는 신이 있겠죠. 중간에 그 목광으로 관계에 있는 감궁을 비친다.
어떤 간의 신을 본다. 그렇죠. 또 어떤 간의 신의 뜻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섭소 태양 지정 시야. 큰 양의 정을 다스리고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큰 태양의 뿌리, 그렇죠. 감궁, 뭐 어떤 가는 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어떤 태양의 뿌리, 정화를 다스리고 부른다. 을을 다스리고 부른다 이 말이죠. 용어로 치면요, 혼백으로 치면 혼이 되겠죠. 천상즉 건궁. 이제 다음은 이제 뭔가요? 첫 구절은 다 풀했다는 거예요. 수중, 지기자 손풍. 수중에서 호흡을 하면서 바람에 의지한다. 송계의 바람에 의지한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에서 마음을 살피는 눈에 어떤 가는 신과 같은 눈에 의지한다. 그리하여 을을 모으고 어떤 가는 신의 뜻을 찾아서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난다. 그 다음을 설명하겠죠. 천상즉 건궁. 하늘 위는 건궁을 가리킨다.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유기식 곤다. 그래요. 하늘 어떤 가는 신의 마음에서 돌다가 돌아온다. 육이 돌아와서 뭘 하느냐. 땅의 덕을 기른다. 땅의 덕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은 이제 인간의 특징을 얘기한다 했죠. 영혼을 가리키겠죠. 을을 키워야 한다 했잖아요. 영혼의 덕, 영혼의 영을 기른다 이 말을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혼백의 혼, 을과 넋으로 치면 을을 기른다 이 말이죠. 즉 신입 기준 곧 신이 기에 들어온다. 기혈, 의식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계속 설명했던 부리죠. 천입지중,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온다. 그리하여 어떤 가는 신이 의식 속에 들어와서 하늘이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은 정말 설명했죠. 천지교태, 어떤 가는 신과 영혼이 합일한다 이 말이죠. 양화야 그리하여 불을 기른다. 어떤 가는 신과 연관된 거겠죠. 불. 마찬가지로 을을 기른다 이 말이죠. 말 이구시 지출 결중지결. 이 두 구절은 비결 중에 비결이다 그 말이죠. 결중지결, 비결 중에 비결이라는 것은 시종 이부드, 처음부터 끝까지 벗어나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그래도 이와 같은 비결에서 벗어나면 평생 호송세월을 보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소위 세심청여 위목욕냐. 마음을 씻고 생각을 닦는 것은 머리 감고 몸 닦는 일이다. 다 비유적 표현이죠.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지만 숨은 뜻을 알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머리 감는 것은 뭘 뜻하나요? 어떤 가는 신과 합의하는 거죠. 영혼이 그것을 또 세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씻는다. 그 다음에 욕은 뭔가요? 몸을 닦는다. 청려, 생각을 닦는다.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마음을 정화시켜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앞에서 쭉 설명한 것들을 생각해보면 다 이해할 수가 있죠. 성악, 이지, 지시. 이 신성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거침을 아는 것으로서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거치라는 건가요? 력의 작용을 거치라 이 말이죠.
더 깊이 알면 뭔가 되나요? 이 그침은 넉스의 작용을 그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걸 가리키죠. 넉스의 작용을 그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역시 숨기는 거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자연히 넉스 작용을 그치겠죠. 어리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넉스 작용을 그쳐라 이 말인 거죠. 이지 지선종 이러한 그침으로써 선에 이르면 이제 공부는 끝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에 이른다는 건 뭔가요? 윤리적인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는 걸 가리키죠. 어떤가는 신과 같이 돼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게 되면 이제 공부는 끝이 나는 것이다. 시호무구 그래요. 무국에서 시작해서 귀호무구 결국 무국으로 돌아온다. 한국말로 뜻을 풀이하면 한계가 없는 곳이죠.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왕래한다고 했죠. 어떤가는 신을 인식하면서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인식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처음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거듭나겠죠. 왜 영원히 머무냐 그게 아니라 했죠. 왔다 갔다 한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인간의 마음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고 결국은 이제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면서 이제 공부는 완전히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같이 되면서 결국은 합쳐진다. 이 두 개가 5단이 있는 거죠. 5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시작하여 이제 그다음에 시호 그랬고 불이무주의 생심 불교에서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살려라. 그래 항상 뒤를 잘 봐야 되는 거. 머무르지 말라 해서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무르지 말고 머무름 없이 마음을 살려라. 어디에 머무르지 말라는 거?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머무름이 없음의 대상은 뭔가요? 넉스 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인간의 마음이죠. 생신 마음을 살려라. 뭘 살려라는 건가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살려라 이 말이죠. 위대장교지 이 말을 그래요. 불교 경전에서 제1의 교지로 삼는다. 제1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도이지어 이자 우리 도교는 지어 빔에 이르는 두 글자를 중시한다. 무엇을 비우라는 건가요? 집착으로 인해 생긴 인간의 마음을 비우라. 그리하여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이르러라. 더 나아가 뭔가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어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살아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런 숨겨진 뜻이 그렇다는 거죠. 완성명 전공. 그리하여 성명 전체를 완성시킨다. 이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인가요?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서 이제 어떤가는 신의 뜻을 알고 어떤가는 신의 뜻에 따라 살게 되니 참된 본성을 찾고 참된 사명을 행하면서 그래요 살게 된다 그 말이죠. 3뜻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은 참되게 순환을 어떤가는 신이 일으키는 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쭉 봤죠. 물성은 다름 아닌 인간의 마음인데 마음을 살피는 눈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가는 신의 뜻을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올리는 역할을 바로 마음을 살피는 눈이 하기 때문이다. 쭉 다 설명했던 거죠. 이와 같은 비결은 비결 중의 비결이라 이 비결을 멀리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야 된다. 이른바 비결을 비유적으로 머리를 감고 몸 닦는 일, 즉 무엇에 비유하는데 머리를 감는 일은 영혼을 어떤가는 신과 합쳐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일을 가리키고 몸 닦는 일은 넉스작용으로 인해 생겨난 마음을 어떤가는 신을 통해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정화하는 일을 가리킨다. 신성한 가르침은 넉스작용을 그치는 일로 시작하여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얻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래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